여러분, 코스피가 드디어 5천을 돌파했습니다. 1980년 100포인트로 출발해서 46년 만에 찍은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왜 여러분의 계좌는 5,000포인트의 축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한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이른바 버핏 지수가 171%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적 고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우선 버핏 지수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2001년에 포춘지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최고의 척도라고 말한 지표인데요. 한 나라의 GDP,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대비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1억을 버는데 집값이 2억이면 적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연봉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갑자기 4억, 5억이 닿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현재 한국의 버핏 지수는 171%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의 1년치 GDP가 약 2,600조 원인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4,40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국민 경제가 1년에 버는 돈의 1.7배를 주식시장이 먹고 있다는 뜻이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핏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거품이냐? 그건 아닙니다. 2021년 동학개미 운동 때 역대 최고치였던 135%를 넘겼을 때도 사람들은 거품이다, 폭락한다 그랬는데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만 원대였습니다. 지금요, 15만 원을 넘었습니다. 버핏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이 높은 주가를 정당할 성장 엔진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집 사모님 잔소리도 매년 고점을 경신하지만 그게 거품입니까? 아니죠.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고평가를 뒷받침할 실적과 구조 변화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둘째,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이 재평가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만 버핏 지수가 높은 건가요?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버핏 지수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G20 국가들의 최신 버핏 지수를 정리해봤습니다. 선진국 그룹부터 볼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버핏 지수는 무려 225%입니다. 역대 최고치이고 심각한 고평가 상태입니다. 일본은 202%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버핏 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캐나다는 198%로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스위스는 금융허브 특성 때문에 238%나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171%입니다. 역사적 고점이지만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는 낮습니다. 영국은 116%로 상대적 저평가 상태이고요. 프랑스는 122%로 적정 수준입니다. 독일은 55%로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독일은 상장기업 비중이 낮고 가족기업 중심이라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보이십니까? 미국 버핏 지수가 225%입니다. 워렌 버핏이 2001년에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75에서 90%가 적정한데 지금 미국은 그 기준의 3배예요. 1929년 대공황 직전에는 130%였고 2000년 닷컴버블 직전에는 150%였는데 지금은 225%입니다. 버핏 지수 창시자 본인이 만든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5년에 현금 보유액을 1,840억 달러까지 늘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버핏 지수도 202%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본은 거버넌스 개혁 이후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오히려 저평가 해소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신흥국을 볼까요? 대만을 보세요. 289%입니다. 한국의 1.7배예요. 왜냐고요? TSMC 때문입니다. TSMC 한 회사가 대만 GDP의 상당 부분을 주식시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강국은 버핏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144%입니다. 고성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치죠. 반대로 중국은 73%로 오히려 저평가 영역입니다. 부동산 위기, 경기 침체, 외국인 이탈,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브라질은 45%로 극단적 저평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도 63%로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을 다시 봅시다. 한국 버핏 지수 171%, 미국 225%, 일본 202%, 대만 289%보다 낮습니다. 선진국 반도체 강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오히려 아직 갈 길이 남은 수준이에요. 독일 55%, 영국 116%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상장기업 비중이 낮고 가족기업 중심이라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버핏 지수 171%라는 숫자만 보면 위험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글로벌 맥락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증시가 구조적 재평가를 받고 있다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계부채, 저성장 같은 한국 특수 리스크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제기사들이 코스피 5천 돌파 이후로 뭘 꼽습니까? 반도체가 잘 나가서 AI 붐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입니다. 2025년 7월 역사적인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실적, 같은 성장성을
경쟁성을 가진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20에서 30% 싸게 거래됐습니다. 왜? 대주주만의 놀이터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줄이려고 주가 누르고 알짜 자회사 쪼개기 상장해서 소액주주 피 빨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8월에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통과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하고 나서 니케이 지수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실적입니다. 여러분, 2026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83조 원입니다. 2025년 대비 무려 60% 증가한 수치예요. 이게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76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도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즉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10.48배입니다. 이게 5년 평균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 대이동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8%입니다. 순자산 상위 1% 가계로 좁히면요, 79.4%입니다. 미국 상위 1% 가계는요, 13.1%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재산을 부동산에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변화가 보입니다.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10년대 초반 60%에서 54.8%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 중 절반이 향후 1년 내 단기 고수익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요. 자산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가 궁금하시죠? 2분 뒤에 제가 2026년 12월 코스피 예측 지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두 가지 숫자를 드릴 테니까요.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요인들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 경제에는 심각한 시한폭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채입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0%입니다. 국제금융협회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에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요, 약 145%로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통계에 안 잡히거든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가 매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0.4%포인트씩 깎아먹고 있습니다. 만약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면 2024년 민간 소비가 지금보다 5% 이상 높았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빚 갚느라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 성장률 둔화입니다. KDI가 전망한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입니다. IMF도 1.8%, 산업연구원은 1.9%로 봅니다. 1%대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2025년 연간 성장률은 1.0%에 그쳤습니다. 4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건설 투자가 6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세 번째, 미국 관세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억나시죠? 25% 상호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코스피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작년 4월 9일 장중 2284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반등했지만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네 번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 자산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자금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2026년 12월 코스피 예측 지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여러 기관의 전망과 현재 펀더멘털을 종합한 분석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명확합니다. 먼저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5,800에서 6,000 사이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첫째, 상법 개정 효과가 완전히 발현될 때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주식수가 연평균 1%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수가 줄면 주당 가치는 올라갑니다. 배당 분리과세까지 시행되면 배당 성향 35%, 배당금 90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둘째,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될 때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을 133조 4천억 원으로 제시했고요.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입니다. 일본처럼 거버넌스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외국인 신뢰로 이어지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PBR이 현재 1.5배 수준인데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습니다. 이제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4,200에서 4,500 사이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락합니다. 첫째, 가계
가계부채가 터질 때입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역자산 효과로 소비가 꺼집니다. 둘째, 미국 관세가 현실화될 때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50%, 자동차 25% 관세 부과가 재점화되면 수출 기업들 직격탄입니다. 작년 4월처럼 급락 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중국 경기 침체가 심화될 때입니다. 한국 수출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중국 영향이 큽니다. 넷째, 반도체 업황이 꺾일 때입니다. AI 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의 직격탄입니다.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30%가 넘으니까요. 제 베이스 시나리오는요, 2026년 12월 코스피 5,500 내외입니다. 상법 개정 효과와 반도체 실적 개선이 지지하고 가계부채와 환율 리스크가 상방을 제한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코스피가 5,500이 됐을 때 버핏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봤습니다. 코스피 5,500이 되면 현재 코스피 5,000 대비 시가총액이 약 10% 증가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4,480조 원이니까 5,500 도달 시 약 4,928조 원이 됩니다. 2026년 한국 명목 GDP 전망치는 약 2,700조 원 수준입니다. 1.8% 성장을 가정하면 2,710조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버핏 지수는 4,928조를 2,710조로 나눈 값, 즉 약 182%가 됩니다. 현재 171%에서 182%로 약 11%포인트 상승하는 거죠. 182%가 어느 나라 수준이냐고요? 현재 캐나다의 버핏 지수가 198%이고 일본이 202%입니다. 한국이 182%가 되면 현재 캐나다보다는 낮고 일본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대만의 289%에 비하면 아직 훨씬 낮고요. 즉 코스피 5,500이 되어도 한국 증시는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한국의 평균 버핏 지수는 80에서 90%대였습니다. 182%는 한국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한국의 적정 버핏 지수 자체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듯이요. 다만 변동성은 클 겁니다. 5,800까지 갔다가 조정받을 수도 있고 4,500까지 눌렸다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이 뭘 공개했는지 아십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입니다. 키 190cm, 몸무게 90kg, 50kg까지 들어올리고 4시간 연속 작업 가능합니다. 배터리 부족하면 자기가 알아서 배터리 갈아 끼웁니다. 글로벌 IT 매체 CNET이 베스트 오브 CES 2026 최고 로봇상을 주었어요. 영국 테크레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평가했고요. 현대차 그룹이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삼성증권은 현대차 목표 주가를 8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피지컬 AI를 생산하고 검증하고 확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35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 전망이 38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요. 현대차,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관련주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거버넌스를 확인하세요. 이사가 주주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업인지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진심인 기업인지 따져보세요. 둘째, 독점력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AI, 반도체,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핵심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죠. 셋째, 현금 비중을 유지하세요. 환율 1,400원 시대의 변동성을 이기려면 현금 총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급락장에 추가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세요.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24%에 불과해요. 미국은 67%, 일본은 63%입니다. 이 비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금융자본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투하세요.